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품모의고사 제5회부터 문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식민통치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건데 이 사료를 가지고 어느 식민통치 시기냐, 시대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식량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어요. 식량 배급제, 그 다음에 애국반 이런 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강제노동, 정신근로령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징용 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량 배급제, 금속 공출제, 그 다음에 정신근로령이라는 것은 뭐죠? 1944년도에 있었던, 우리 이거 꼭 알아야겠죠? 194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위안부로 알고 있는 여자 정신대, 정신대 동원령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징용, 정신대 근로령, 식량 배급제, 애국반 전부 다 언제면 대부분 민족말살 정책기라고 그래요. 이때가 민족말살 정책 시기. 그러니까 언제예요? 1930년대부터 40년대 걸쳐 진행된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 시기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0~40년대에 전개됐던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병참 기조화 정책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대륙 침략, 1947년에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중일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이제 41년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군수공장을 풀 가동시켜서 한반도를 사실상 군수물자 생산하는 그 생산 기지로 만들었던 시기가 이제 병참 기조화 정책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1930~40년대에 일제 식민통치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로 가면 네 가지의 식민통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치 방식의 그 정책들이. 그럼 이 정책들을 하나 살펴볼 텐데. 자, 헌병경찰제 언제 했었어요? 그죠? 1910년대. 그러니까 이거 무단통치죠. 네. 무단통치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게 헌병경찰제와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태형을 가하는 헌병경찰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둘 다 1번, 4번은 무단통치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국신민서사는 기본적으로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민족말살 정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내선 일체를 주장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기본적인 뭐예요? 민족말살 정책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1930~40년대에 민족말살 정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맞죠?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은 앞에서 우리가 무장투쟁할 때 또는 신간회 할 때 잠깐 다뤘습니다. 치안유지법은 뭐다? 192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서 뭐예요?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다음에 이제 다 불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화통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1925년이니까. 1925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문화통치 시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에 해당되는 식민정책은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구체적인 정치 형태로서 황국신민서사 암송이라든가 내선일체라든가 또는 이제 창씨 개명이라든가 내선일체 일환이기도 해요. 이걸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정책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돼 있다? 민족 말살 정책과 관련이 돼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셨죠? 그래서 18년, 19년 연속으로 소방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8년, 19년 연속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소방직에서는 꼬박꼬박 일제 식민통치 방식을 물어보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소방직은 공무원보다 좀 까다롭게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특징들은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특히 민족말살 정책으로 통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시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뭐가 있다? 황국신민서사라든가 내선일체라든가 창씨개명이라든가 또는 저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여자 정신 근로령 있죠? 정신대 근로령, 징용, 그 다음에 징병. 여기도 또 지원병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지원병제 포함.
징병, 그죠? 정신대 근로령, 징용, 징병,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금속 저기 보면 식량 배급제도 있는데 식량 배급제 말고도 이제 그 공출이라고 그래가지고 무기 제작에 필요한 각종 이제 뭐예요? 금속재들을 회수하는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전부 다 뭐와 해당된다? 이런 것들도 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외워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도 꼭 같이 체크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죠. 자,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1번 일제 식민통치 중에서 안 다뤘던 것 중에 하나 3단계 정책이라고 세 번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민족 말살 정책.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계기. 네? 계기. 계기라고 얘기할 때 일제에 대륙 침략의 이제 본격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부터 시작해가지고 32년에 만주고 수립 이후 이제 37년 중일전쟁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쟁 물자 동원, 전쟁의 그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필요한 일련의 정책들이 필요했었고 그런 정책들이 뭐다? 이렇게 정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계기를 물어볼 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일제는 왜 갑자기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을까? 쳐들어가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요인은 뭔가 하면 1930년부터 진행됐던 일제에서 진행됐던 경제공황의 원인이에요. 경제공황. 그래서 2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그 경제공황이 30년에 접어들면 이제 거의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제공황을 때려박게 되는 거고 그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제는 뭐다? 대륙 침략을 통해서 그 경제공황을 타개하는 정책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뭐다? 나중에 이제 2차 대전까지 확장되게 되는 결과인데요. 그래서 민족말살 정책을 체크할 때는 항상 뭐다? 배경 중에 일본이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는 것이 민족말살 정책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그럼 일본이 왜 갑자기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을까? 경제공황 때문에 그렇다. 경제공황이 작용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 일제 식민 통치 방식 중에 세 번째 민족말살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역사학자 묻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뭐 꼬박꼬박 나옵니다. 꼬박꼬박. 그죠? 이것도 이제 18년도 소방지, 19년도 국가직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건데 자,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를 멸망할 수 있으나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상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역사에서 정신이 강조한 사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민족주의사학이라는 그 흐름에서 보자면 주요 학자 몇 명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박은식과 신채호 선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인보라든가 문일평 뭐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다 민족지사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민족지사학자들이 강조하는 건 주로 뭘까? 응? 뭐 민족정신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씩 키워드 잡고 가면 되죠. 박은식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중에서 혼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 민족의 혼백을 구분한 다음에 백은 없어질지언정, 제도나 뭐 이런 틀 이런 것들은 없어질지언정, 민족의 혼은 그대로 이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강조한 거고요. 신채호가 강조한 건 뭔가 하면 난가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난가사상. 그래서 신채호가 강조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특징은 난가사상이라는 거. 정인보 선생이 강조한 것은 민족의 또는 기상. 기상을 드높이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상, 이런 걸 강조한 분이 이제 정인보 선생이고, 문일평 선생이 강조한 것은 이제 조선심입니다. 조선심.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하긴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키워드만 잡고 있으면 돼요.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강조한 것으로 정신에 관련된 것들, 의지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박을식은 혼, 신채호는 난가사상,
정인보는 얼, 문일평은 조선심을 각각 강조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문제 돌아가서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근데 여기 나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신. 그럼 이제 이 넷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쵸. 박은식에 해당되는 경우죠. 박은식. 그럼 박은식에 해당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박은식 선생이 쓴 책은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3번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서술했다라는 책이 되어 있는데, 박은식은 한국통사라는 책과 1915년도에 저술한 한국통책과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두 권의 책을 각각 저술합니다. 1920년. 그래서 둘 다 민족주의 사학과 관련된 박은식 선생의 책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에 보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박은식 선생 3번으로 가시고요. 나머지 그 체제를 좀 볼까요? 보기들을 보면 1번 진단학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이 진단학회가 추구한 것은 뭔가 하면 실증사관이라고 그랬어요. 실증사관은 이런 겁니다. 역사관은 사실만 말하라. 사실. 팩트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엄하게 딴 정신을 강조하지 말고 그냥 사실만 말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병도였죠. 이병도. 그래서 이병도를 비롯한 일련의 손진태 등등 해가지고 일련의 학자들, 주로 실증사관에 입각해서 활동하던 학자들이 보통 진단학회를 만들었고 진단학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전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독사신론. 독사신론 하면 누구 책이에요? 그죠? 이거 신채호. 1908년도에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던 그 역사론입니다. 역사론에 관한 책이 독사신론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주석, 부주석 체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하였다. 여러분, 임시정부 지도체제가 주석, 부주석 체제가 된 것은 언젠가 하면 마지막 4차 개헌 때거든요. 그래서 이 체제를 만든 것은 1944년입니다. 1944년. 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이 임시정부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충칭 임시정부이고, 이것은 뭐라고 그러나요? 4차 개헌 때 이뤄진 일이다. 그럼 이때 주석, 부주석이잖아요. 그럼 주석은 누구였냐 이거죠. 주석은 당시에 이제 누구? 김구. 그럼 부주석은 김규식.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명의 이원정의 지도체제로 전환됐던 것이 이제 충칭 임시정부 마지막 개헌 때 얘기지다라는 것만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역사학자 한 명 다 정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박은식. 자, 박은식 선생은요, 이 책 말고 하나만 더 알아둘 게 뭔가 하면 앞에서 문제 풀었던 것도 있지만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지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지냈다. 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볼까요? 자, 어떤 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조선 안에 있는 모든 관청을 폭탄으로 깨트리고 조선안 관공일리를 암살하여 뒤로 아라사가 이제 러시아죠. 네, 러시아의 무서운 힘을 얻고 앞으로는 독립을 열망하는 청년을 앞세운 단체. 무슨 사건? 사건의 일부가 조선 안에서 계획을 실행하려다가 미리 발각된 일은 중략하고 가는 김원봉을 중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 해당한 단체는 김원봉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의열단이죠. 의열단.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열단에 해당되는 얘기다. 의열단은 1919년에 만주 길림성 일대에서 있잖아요. 김원봉과 윤세주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비밀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에 1919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조직된 것은 어디야? 만주 길림성입니다. 만주.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상하이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죠. 주로 활동한 그 근거지는 이제 상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열단에 대해서 하나 정리할 것은 이제 3번. 언제 누가 만들었느냐? 만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주도하여 만들었다. 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 의열단을 얘기할 때, 여기 그 폭탄 던지는 것들을 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요 인물들, 1920년대에 집중되긴 하는데, 이들의 주로 의거 활동에 대해서도 한 서너 명 정도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김상옥, 4인방 정도는 알아두세요. 4명, 5명 정도는.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었고요. 자, 여러분, 그 수많은 경찰서 중에 하필 왜 종로경찰서일까? 서울에 경찰서 많잖아. 그죠? 딴 지방에도 많았을 테고. 그런데 당시 종로경찰서는 이제 사실상 그 다른 경찰서에 비해서 독립군들을 탄압하거나 그 독립군들을 추적해가지고 때려잡는 곳이 어디야? 그 핵심 역할을 했던 곳이 종로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식민 지배의 상징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종로경찰서가 타겟이 된 거예요. 타겟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석주. 자, 나석주는 동척. 동양척지주식회사. 일본 식민 지배 상징적인 기관이었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강제로 몰수했던 수많은 토지를 관리하던 일종의 지주회사가 어디야? 동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딘가면 식산은행. 이걸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으면 지금의 한국산업은행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국책은행이죠, 산업은행이. 실제로 이제 모든 산업을 통제하는 금융을 가지고 통제하는 일제 식민. 이게 식민과는 마찬가지죠. 식산은행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의 상징 같은 두 가지 기관, 동척과 식산은행 역시 폭탄을 투척한 사람이 나석주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한 명은 이제 김익상, 충독부. 이제 폭탄을 던졌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김지섭. 김지섭은 국내에서도 활동했지만 사실상 어디 뭐가 중요한 건 일본에 직접 가가지고 그 천안궁 앞에 달이 있습니다. 그 이중교라고 거기다가 이제 폭탄을 던진 니즈바시라고 하는데요. 그 여기다 이제 폭탄을 투척한 사람이 이제 김지섭입니다. 그래서 이 4인방은 누구다? 어디 소속이다? 의열단 소속이다. 의열단 소속으로 투척 활동을 전개한 이런 거. 뭐 한 명 정도 더 알아두자면 여기에 플러스 하면 박재혁 정도. 박재혁 정도 이제 부산 경찰서죠.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일단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4인방이니까 4인방의 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체크를 해놓으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러면 선택 볼까요? 선지. 자, 1번 볼까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신흥무관학교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신흥강습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잠시만요. (1911년도에) 설립된 건데, 이거 설립한 사람은 신민회가 주도했던 사업이 있었죠. 그 한일합방 전후로 해서 이혜영, 이상용 등을 중심으로 그 만주 일대에 독립군 기지를 만들자 해서 전개됐던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신흥강습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한 인물, 여기 또는 단체 찾는 거니까 이건 이제 이회영 등이 만들었고, 단체로 들어가면 신민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민회 안 보이네. 옮겨야겠죠? 그래서 신민회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 뭐다? 신흥무관학교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한광복군단 또는 대한독립군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시로 이동했죠. 대한독립군단, 광복군단. 같은 단체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나중에. 그럼 이것은 1921년에, 20년에 사실상 뭐다? 청산리 전투.
그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잖아요. 한 개 부대가 아니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개의 독립군 단체들,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독립군 단체들이 모여서 편성된 것이 대한독립군단 또는 대한광복군단이라고 불린다. 그죠? 단체니까. 3번 정답이고요. 4번 상하이 홍포공원 이걸 익힌 사람은 누구예요? 윤봉길이죠. 윤봉길의 소속 단체는 한인 애국단입니다. 1931년에 설립된 단체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한인 애국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김구가 만들었고요.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고, 다른 의열단과 다르게 한인 애국단은 약간 설립 목적에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당시 31년이면 임시정부가 굉장히 침체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뭐다? 한인애국단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결과적으로 김구의 이 설립 의도는 먹힙니다. 왜냐하면 홍콩공화 의거를 중심으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뭐다? 중국 국민당이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되는 그 지원의 계기가 돼요. 지원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같이 알아두십시오.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이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두 분의 의거 활동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누가 만들었느냐와 설립의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과 결과 이렇게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의열단 멤버들의 활동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끔 잘 나오니까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무장투쟁 중에 의열투쟁에 관한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갈게요. 자, 4번. 현대사 문제가 하나 딸랑 들어가 있네요. 그럼 현대사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민주화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의 첫 번째 민주화운동을 이게 물어보는 건데요. 마산, 서울 등에서 진행된 데모, 학생 데모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데모를 공산당의 주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국회이며,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는 불법선거다. 자, 이 사건이 분명히 나와 있는 원인이 있죠. 원인이 뭐예요? 3.15 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3.15 선거. 그러면 1960년에 발생했던 3.15 부정선거가 이제 배경이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배경으로 한 민주화운동, 자동적으로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그죠? 4.19 시민혁명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4.19는 그러면 4.19는 학생을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다?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큰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확산 전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결국은 이승만이 하야하는 결과를 불러왔고, 이승만의 하야와 동시에 개헌, 그리고 그 개헌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제2공화국. 제2공화국이 뭐라고 얘기하죠? 정면 내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뭐다? 4.19입니다. 그래서 이 4.19에 관한 내용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이승만이 하야한 시점이 4월 26일인데 얼마 된 거예요? 딱 일주일 걸렸죠, 일주일.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4월 26일 날 이승만이 하야함으로써 4.19는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옳은 거. 우리 역사에서 시민들의 요구나 득다 등등의 요구로 있잖아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누군가 하면 1873년도에 최익현의 상소로 내려온 대원군이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그걸 하야라고 얘기하죠. 하야했고, 그 다음에 이승만, 자유당 독재를 이끌었던 이승만이 1960년에 4.19로 이제 하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로 휙 가죠. 그것이 4.19의 결과였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4.19는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대통령이 하야 발표를 이끌어냈다. 4월 26일 날 이승만이 하야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물러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한일회담에 반대하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3 시위라고 얘기합니다. 6.3 시위. 그래서 6.3 시위고 1964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박정희 정부가 1961년에 5.16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전력을 장악했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2인자였던 김종필을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해가지고 일본과의 그 비밀리에 수교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기에 알려진 거예요. 알려지고 나니까 이제 뭐다? 그 김종필과 오하라라는 일본의 무상인데 JP 오하라의 그 회담 자체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회담이 결국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 시위입니다. 그래서 그 시위가 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6.3 시위다라는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패로 끝났고요. 왜 실패로 끝났죠? 한일회담의 결과적으로 결국 한일 협정이 체결되고 국교 정상화가 65년도에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신군부 세력. 여러분 신군부 세력이 뜨면 누구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누구죠? 전두환. 응? 전두환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머리? 탈모? 주걱턱? 그거 말고 신군부는 1979년에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은 게 12.12. 이것은 사실상 하극상에 입각한 쿠데타입니다. 1979년도에 발생했던 군사 쿠데타죠. 전두환 등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등등 해가지고 육사 동기들입니다. 전두환의 그 육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회. 사조직인데 이게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 자기네끼리의 출세 이런 거 서로 간에 꼼꼼히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다가 나중에 박정희가 죽으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뭐 하는 거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12.12입니다. 12.12 쿠데타를 여러분 김일성이 빨리 파악했으면 아마 이때 2차 한국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이제 전두환이 보안사 사령관이었고요. 그 외에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별 둘, 투스타들입니다. 그 동기들이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박준병 등등이 다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별 2개씩 달았던 이제 그 투스타들인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별 둘이면 무슨 급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야전에 있으면 사단장급들입니다. 사단장급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대를 한 1, 2만 명 이상을 그 지휘하는 사단장들이에요. 그 사단장들이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사단 병력들을 끌고 내려온 겁니다. 일부를. 어딜 비워버리고. 여러분 사단들은 다 어디 있어요? 대부분. 북쪽에 있죠. 특히 이들이 군대 내에서 여러분 엘리트 출신들이 주로 가 있는 곳이 전방쪽 사단들입니다. 전방쪽 사단들이 주로 엘리트 장군들이 가 있는데 육사 출신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쪽에 가 있던 사단들, 그러니까 노태우의 9사단, 김복동의 1사단, 정호용의 공수부대, 그 다음에 박준병의 20사단, 전부 다 그 서부전선을 지키는 핵심 부대들이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전방을 빼가지고 이제 버리고 지금 서울로 내려온 겁니다. 군대 끌고. 내려와서 수방사 점령하고 국방부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뭐다? 이것이 12.12 쿠데타예요. 그리고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권력을 잡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민주화, 또는 이제 민주화의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80년에 있었던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전두환에 대한 어떤 그 비판도 있었고요. 신군부에 대한 어떤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불붙듯이 쫙 퍼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때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당연히 신군부가. 이 탄압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야? 광주 5.18입니다. 그중에 발생했던 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죽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 이번에 올해 다 돌아가셨네. 2021년도에 다 죽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달 뒤에 이제 누구도 죽었어요? 전두환도 이제 죽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사의 심판을 받고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군인의 역할이 뭐예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게 군인이죠. 자신의 본분을 버리고, 그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4.19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종신집권이 가능한 대통령제로 개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종신집권제를 가능하게 했던 대원은 유신입니다. 유신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1972년도에 박정희가 나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헌법 말도 안 되는 헌법으로 바꾼 것이 유신체제입니다. 한국형 민주주의 어쩌고 얘기하면서 바꿨는데 결론은 그냥 종신집권이에요. 왜? 자기가 임명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6년 임기 대통령을 뽑도록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6년 임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민이 뽑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지가 임명해놓고 나 뽑을래? 그러면 박수 치겠죠, 만장일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저쪽 북쪽 애들. 알죠? 이렇게 치는 거. 거의 똑같았습니다. 박정희 때 유신체제입니다. 그래서 유신헌법 개헌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현대사 문제 4.19와 그와 관련돼서 6.3 시위, 그 다음에 12.12 쿠데타를 통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박정희의 유신체제 개헌, 종신집권 체제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게 21년 소방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4회 모의고사 풀 때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정리 안 해드린 게 뭔가 하면 이제 라인데요. 봉오동 전투 자유시참여 다 20년대에 벌어진 사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 정리합시다. 1920년대에 항상 순서 문제가 잘 나와요. 4회 때도 그런 문제가 출제된 걸 다 보여드렸고 5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의 무장투쟁을 보여준 사건의 첫 번째는 봉오동 전투죠. 봉오동 전투. 그래서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 홍범도 4회 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도해서 일본군을 격파했던 봉오동 전투고, 봉오동 전투 패배했던 일본군이 그죠? 이 홍범도의 독립군 부대를 추격하니까 홍군의 대한독립군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백두산 쪽에 더 가까운 청산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리에서 이제 김자진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와 등과 연합해가지고 역시 일본군을 대파했던 전투가 1920년에 역시 있었던 청산리 전투이고요.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독립군에게 대패하니까 일본군들이 뭐 하는 거야? 이 조선 독립군들의 근거지를 없애야겠다. 그래가지고 간도 일대에 한인 마을들을 다니면서 한인들을 대거 이제 뭐 하는 거야? 학살하고 다녔던, 근거지를 없애겠다는 이름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이제 간도참변입니다. 자, 간도참변으로 이제 육교에 빠진 독립군이 뭐다? 간도에 주둔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약소민족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소련, 레닌의 메시지를 믿고 소련 땅으로 이동합니다. 소련 땅으로 이동하다가 소련으로 넘어가는 국경도시 자유시에서 무장해제. 그러니까 소련군이 요구한 건 뭐였냐면 소련 땅으로 들어와라 이거야. 하지만 무기는 버리고 무장해제하고 들어오라고 했죠. 독립군이 무장해제하면 독립군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뭐예요? 자유시참변입니다. 자,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독립군들이 그 다음에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정비가 들어가는데 그 재정비가 뭔가 하면
3부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3부로. 그래서 3부로 재정비가 일어났던 거고 이 3부는 각각 뭐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해가지고 1923년부터 25년에 걸쳐서 3부로 재정비 된 다음에 야 그러면 3부로 따로따로 나눌 필요가 있겠냐? 그냥 하나로 합치자. 그래가지고 전개된 것이 3부 통합운동인 겁니다. 3부 통합운동이 26년부터 27년 사이에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3부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실패를 해요. 실패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국민부와 혁신의회라는 두 가지 기관으로 부분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개에서 두 개로 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얘네들이 산하에 각각 정치 조직과 그 군사 조직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무장투쟁 조직으로만 체크할게요. 국민부 계열은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혁신의회 계열은 한국 독립군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활동을 벌이게 된 것이 1930년대 전반에 주요 활동을 전개를 했죠. 우리 앞에서 4회 때 봤습니다. 조선혁명은 누가 이끌었던 부대? 양세공.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아시겠죠? 그래서 무장투쟁사의 흐름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런 식으로 흐름대로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럼 순서 문제 나가면 뭐 틀릴 거 없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이유 설명드렸죠. 얘네들은 결국 뭐 했다고요? 만주일대에서 한중 공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중국 호로군, 중국 의용군 등과 함께.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그대로 가면 되겠네. 가, 다, 나, 라. 그죠? 1번이 되겠죠? 순서대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요 무장투쟁사 단독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흐름대로 물어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장투쟁사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얘기.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